마켓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연준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서프라이즈 없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상 곧 단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주가 압박도 여실없이 드러났는데요.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물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고용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물가도 단기적인 하락 압력은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가시화에 대한 전망을 하게 했는데요. 자, 이 같은 흐름들 일단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 같은 분석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시장은 강력한 부양 의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뉘앙스를 보면 올해 내 금리 인상을 원래대로 하겠다. 그래서 시기라도 좀 늦춰주기를 바랬고 이번 성명서에서 뭔가 좀 더 양적 완화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단어를 원했었는데 그런 단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제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전략가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올해 내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요 인재 투자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쪽에서는 아예 대놓고 금리 인상 연기하라 이런 뉘앙스의 최근에 보고서를 내놓고 있죠. 근데 그것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이어나간 것이 시장에는 조금은 충격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뉴욕 증시의 흐름은 개별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종목들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지수 자체도 이벤트에 의해서 계속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제 30년물은 조금 전에 앵커가 언급해 주셨던 대로 사상 최저치로 가고 있습니다. 30년물짜리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그 국채인데요. 30년간 돈을 빌려주는 이 국채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사고 있다는 것이고요.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임으로써 실제로 이 가격 상승과 동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안전자산을 누가 사느냐라고 계속 반문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이런 움직임이 6월쯤에 결국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줬으면 좋겠고 달러 강세도 그만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연준의 입장은 다릅니다. 연준의 입장은 미국 내 상황이 중요한 거고요. 글로벌 상황이 물론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대외 경제에 영향력이 적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고용은 지금 이미 거의 회복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연준이 제시했던 수치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물가인데 물가에서 핵심은 결국은 핵심 물가, 코어 물가입니다. 이 코어 물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서비스 물가와 집값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는 당연히 낮아지겠지만 코어 물가에서 중요한 집값이라든지 이런 쪽은 분명히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처럼 30년 국채가 내려가면서 모기지 금리를 끌어내리게 되면 모기지 쪽에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집값을 끌어올리게 될 경우 미국의 물가는 의외로 코어 물가 기준으로 PC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의 시각은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달러의 강세도 쉽사리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6월 금리 인상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언급드렸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2월 될 거다. 우리 시장에 이제 매수만 외치고 있는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과거처럼 단계별로 매 회의마다 올리는 그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도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종목별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오늘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함께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US 스틸도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어요. 특히나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모습에 주가도 12%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US스틸의 뉴스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빠져 있죠. 첫 번째로는 US스틸의 주가 하락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원인이 빠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 빠져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US 스틸이 주봉을 보시면 작년 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보다 좋은 종목이 없을 정도로 견조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10월부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유가의 하락과 동반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US 스틸의 실적이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를 기본으로 하는 유정용 관광 매출의 증가였는데 유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쪽으로 투자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게 뭐 석유 관련주들이었지만 에너지 관련주 연관 있는 종목들이 동반 폭락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계속 해외 관광업체들에게 태클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그걸로 인해서 막 한가까지 가는 등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건 구조조정 원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서 좋아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미국 기업들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얻어볼 수 있는 아이디어 낙폭과대주들이 비용을 통제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통제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하락의 원인은 결국 유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철강 업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도 역시나 뭐 원가가 낮아진다던가 비용 문제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가 있는데요. 사실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주가가 싸다라는 점에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점이 가장 기본 전제가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로업체들의 지금 주가 흐름이 지난 2005년에도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싸다라는 건 너무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탄력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중국의 일평균 조강 생산량을 보시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공급 과잉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베일도 철광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철광에 대한 공급 과잉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몇 개 회사 정도가 망해도 지금 해결이 될까 말까한 그런 분위기라는 점. 여전히 중국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급량을 쉽게 줄이지 않고 있다는 점 정도는 부담 요인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가격 요소 쪽에서도 중국의 철강이 이렇게 계속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철근 스프레드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도 마진 압박이 지속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철강을 많이 또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기적인 변화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춘절을 전후해서 중국의 철강 유통 재고가 급격하게 쌓였다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한 2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즉 춘절이 지나게 되면 아마 이 유통 재고량의 변화로 인해서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회복할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측면이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죠. 현재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니까 전력요금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력요금 그동안 소비자요금보다는 산업용 요금이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전기료 제강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력요금을 조절해 준다면 전기료 제강 쪽의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동국제강처럼 전기료 제강이면서 조선업의 어떤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최근 들어선 둔감해진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장기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는 포스코가 어느 정도 업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찾고 수급의 안정을 찾는다면 가장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전기료 제강 쪽의 동국제강 같은 종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로 쪽에서 포스코와 같이 글로벌 진출도 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력도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두 종목 모두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구간 많이 내렸던 만큼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동국제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포스코에 대한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자, 이어서 이제 시장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연속으로 시장을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제 1960선도 넘어선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더 이어질까요? 네,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부터드리면 뭐 길어봐야 이번 달 말이다. 그 거래일로 보면 한 내일 정도면 끝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기금이 어제 무슨 종목을 샀는지 봤더니 지배구조 관련주, 중국 소비주, IT주를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핀테크, 바이오,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어제 우리 시장의 반등을 솔직히 이끌었던 것은 낙폭과대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연기금들이 그런 종목군들을 사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기관들을 세부적으로 쪼개 살펴보더라도 어떤 기관들이 그런 낙폭과대주를 샀는지 잘 안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종목들은 대규모로 쇼 커버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 분위기가 뭔가 조금 바뀌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어저께는 대규모의 쇼 커버링이 들어왔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수는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는 연기금들이 이 종목들을 왜 샀습니까? 너무 싸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확률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 장기적으로 가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낙폭과대주들을 사둔 연기금들이 이제는 매수세를 다른 종목으로 확대하면서 정부 정책에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순환이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낙폭과대주를 제일 먼저 샀다가 IT주를 비롯한 지수 관련주들을 일부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연기금들의 매수는 한 순환을 돌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수 핵심 뭐냐 하면 연기금들이 들어오면서 언제든지 지수의 하방 경직성 정도는 잡아줄 수 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최근 3일간의 특징이 뭐냐면 연기금답지 않았습니다. 종가에 사면서 지수를 계속 밀어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인지 정부의 정책 관련주 사고 지수도 밀어 올리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원래 연기금, 이건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규모로 다 같이 욕해야 되는 겁니다. 연기금의 재산은 내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을 막 써서 지수를 끌어올리면 이 지수의 끌어올림 자체가 실적이라든지 시장의 펀더멘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으로만 밀려 올라가게 하면 다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고 있는 연기금의 이런 행태는 길게 갈 수 없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연기금의 호흡이 굉장히 생각보다 길다라는 것.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산 거는 뭐 한 10년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연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연기금이랑 호흡을 맞춰갈 수 있다면 뭐 쫓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호흡을 맞춰갈 수 없다면 굳이 연기금들이 사고 있다고 해서 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한다든지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기금의 전략으로 인해서 시장의 뭐 판도가 바뀐다, 종목군이 바뀐다, 제가 보기엔 좀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종목의 관점은 연기금 시각처럼 길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쫓아가라. 그렇지 못하다면 쫓아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사준다고 또 지수가 조금씩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건 또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호흡을 원한다면 할 수 있다면 연기금과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연기금들이 정책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낮춰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뭐 그들 종목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멘텀주들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또 밸류에이션 높아지면 언제든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뭐 지배구조 관련주, 배당주, 그다음에 업황이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IT주 정도는 장기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종목들까지 일단은 확인해 봤는데요. 단기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과 턴어라운드주들, 그다음에 장기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는 지배구조와 배당 그리고 IT 관련주들을 꼽아주셨네요. 네, 이런 수급적인 면 다 감안해서 시장 전략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오늘장 선 전략에서 이어갑니다.